인간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이것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와 같다.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매일 5시간만 자고 5일을 하면 10시간 정도 못 잔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면 부채가 생기는데 수면 부채를 해결해야지 우리 이제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수면 부채가 10시간 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10시간 몰아서 자면 부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니겠지. 그때 자야 되는 잠을 그때 자야 되는 것 같아. 몰아서 잔다고 그게 부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진경님은 이과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하시네요. 아, 그래요? 자기 관찰을 아주 잘하시죠. 손가락도 손가락도 나도. 이참에 와요. 이참에. 그래서 그 주말에 몰아자면 급한 불은 좀 꺼집니다. 아주 피곤하고 그런 걸 하는데 네. 어떤 연구에 비하면 뭐 한 40분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뭐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거지. 부채가 아니라 1시간씩 좀 더 자. 그거 미리 자두는 건 딱히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문과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잠을 저축한다. 되게 새로운 문과로 와. 아이디어 같은데. 국가적이지.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잠을 뭐 대신할 만한 대체 자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면 부채와 수면 저축이 다 불가능합니다. 또 잘 자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뭐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기억이 또 수면을 이렇게 잘 취하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뭐 일하다가 컴퓨터 확 꺼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쪽 실험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정보를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될 거. 최근에 보면 수능 시험 되게 잘 본 아이들 인터뷰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애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요즘 인터뷰 한번 보시면 잠은 최소한 6시간 반, 7시간은 충분히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옛날에 커피 4발로 마시면서 밤새고 공부한 거 네. 진짜 다음날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도서관에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당 오락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잠을 적게 자고 뭔가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인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교수님 솔직히 7시간 안 주무셨죠? 아니요, 전 많이 잤어요. 8시간 가까이. 진짜 고3 때요? 저는 그 자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성격이라. 잠깐만. 저기 저도 되게 많이 잤어요. 네. 저 선생님도요? 저는 안 자려고 커피 한 사발 먹고 배불러서 잤습니다. 맥베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은 삶의 성찬 중에서 제일 가는 영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저렴하고 가지기 쉬운 이 영양식을 평생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죠? 자러 가죠. 그만. 저희 재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일부러? 아무거나 먹고 배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네, 그렇죠. 잠에도 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쉬더라도 좀 퀄리티 높게 쉬자. 그러다 보니 좀 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하고 그 잠을 대하는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게 아닌가. 비용도 올라가고. 그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슬리프노믹스요? 슬리포노믹스. 이게 그 숙면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네. 요 산업 자체 시장에 돈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슬리포노믹스 시장 규모가 2026년에 4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국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내가 잠을 잘 자는데 돈을 내는 거가 이제 어쩌면 좀 당연시되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 잠을 못 자면 왠지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수면 부족이 발암 물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국제노동기구랑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사실 1군인 발암 물질이 술이에요. 그럼 나는 1군 발암 물질도 하면서 2군 발암 물질은 회사에서 하고 막 그랬거든요. 혼용을 하시는군요. 요즘 다들 뭐 잠이 부족한 추세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 금액적으로 너무 좀 추상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집계가 근데 되나요? 계속 그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표가 돼서 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네, 최근 그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11조 4조? 네, 11조 497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엄청난 일이죠. 아, 11조나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건 현대인은 수면 부족, 맞아요. 그다음에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질병을 계속 유발합니다. 당뇨, 고혈압, 그래, 맞아. 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연결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되는 의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결국 같이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미국 통계이긴 한데 연간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달러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91조 원. 500조. 그 산업혁명이 수면의 질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좀 뭔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수면 부족으로 점점 인류를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잠이 사라진, 잠을 빼앗긴 그 모먼트 가장 큰 게 아마 그 에디슨이 전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일단 밝아지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박람회 때 전구를 한 번에 다 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드디어 밤을 정복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몰아내고 그렇지. 우린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저는 에디슨이 비록 잠은 뺏었을 수 있지만 전 너무 에디슨 씨한테 고마워요. 왜? 왜? 그러니까 에디슨한테 고마움을 못 느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와. 당연히 고맙지. 경환 씨가 돈 버는 거 다 지금 정부에 불 들어와서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오늘 네. 주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 그렇죠. 에디슨으로 주제로 인해서 봤을 땐 그렇죠. 어둠을 정복을 하게 됐지만 뭔가 사람의 3분의 1이 수면인데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에디슨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그 빛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돼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위성 사진, 밤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빛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쪽이 서울 주변으로 뭐 이 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조금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빛의 공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불면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인의 뭐 50% 이상이 불면증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굉장히 심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에서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네.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걔 어떡해.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열어? 랜디 가드너는 네.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요. 더 이상 네,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위험 죽을 수가 아, 있으니까.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네. 그렇게 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럼 약간 모드가 잠자는 모드로 갔다가 다시 깨는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본능적으로 그냥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자고 깨고 이게 24시간 주기로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이 수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가 단백질 생성이라든가 다음 날 쓸 뭐 에너지 비축 이런 것도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외부 자극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깨고 싶을 때 깨십시오. 이렇게 하고 생활을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 한 24.2시간, 24.5시간 이런 거죠. 사실 2017년에 그 제프리 홀, 그다음에 마이클 로시바시, 그다음에 마이클 영 세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의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생체 시계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굴 속에 들어가도 무언가 우리 몸 안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빛이 없이 시계가 돌아가려면 무언가로 시간을 재고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뭘로 재고 있냐면은 어떤 물질의 양으로 재고 있거든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단서가 된 거는 사람으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초파리로 실험을 했고요. 초파리의 경우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대개 아침 시간이에요. 대개 아침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피리어드라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초파리가 그 우화되는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유전자가 시계와 관련이 있는 거란 걸 안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한 건데 결국은 유전자라는 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하여 단백질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의 양이 결국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면 시계가 될 수 없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백질이 늘어나면 이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얘를 또 줄여서 이게 줄어들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끝없는 이런 주기를 만들어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도. 그래서 이 전체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초파리를 통해서. 초파리를 통해서. 근데 초파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할까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체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럼 사람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게 설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생체 시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이클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저녁형 인간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시차가 바뀌어서 네. 그 나라는 아침이야. 그럼 적응하겠지. 거기로 이민 가서 살면은 완전 딱 적응하겠네요. 아니요, 거기 또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진짜? 네. 왜요? 빛이 들어오면 다시 맞춰요. 다시 맞춰요. 태양을 받아서 받치. 그럼 나 시차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약간 그럴 필요 없는 거네요? 그냥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빛을 보셔야 돼요. 그거였네.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가설이 아까 잠에도 이제 가격이 있다 그거였잖아요. 아침형 수면 그리고 저녁형 수면에 따라 매겨지는 뭐 가격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누가 더 뛰어나다. 뭐 연구를 하긴 했다는데 저녁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빼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아침형 인간보다는 인지 기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뛰어나요? 네,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데 워낙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이게 주지 사람을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근데 뭐 저녁형이 조금 더 인지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 뒤로 나온 게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나은 것은 먼저 일어나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들이 일단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가게 해서 아침에 시험을 보게 하면 아침형 인간들이 출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전 세계 성인의 절반 가까이 43%가 과체중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30, 40대 어느 정도로 비만이 많을까요?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절반?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시아인들은 그래도 조금 날씬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성은 4명 중에 1명이 비만이야. 술만 먹으면 살 안 쪄요? 안주 안 먹으면? 술만 먹으면 살이 찌기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간 분들을 보면 삐쩍 말라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서 음식을 적게 먹으면은 사실 좀 삐쩍 마른 그런 체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도할 수 없는 게 너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지. 가는 그게 거예요. 날씬해지는 게 아니라 말라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지. 네, 사실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은 점점 더 뚱뚱해질 일만 남았다 싶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2021년에 정말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킹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이 위고땡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신이 되는 약이 오젬땡이에요.
근데 이 두 약이 사실상 같은 약이에요. 성분은 같습니다. 재미있는 관계인데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주사. 그러니까 먹는 약 아니고 주사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피하 주사여가지고 주사지만 바늘을 보시면 바늘이 굉장히 가늘고 얇아가지고 그래서 배에 있는 이제 피하 지방 같은 데다 집에서 본인 스스로 이제 주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따끔한 정도지 통증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심하진 않아요. 약사님께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미국의 슈퍼스타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기존의 약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 굉장히 극적인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기존에 체중 쪽에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하는 게 7, 8% 정도밖에 못 빼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약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를 평균적으로 평균이 그런 거고 사실 체중 막 100kg 넘는 이런 분들은 막 20kg, 25kg 이렇게 빠지는 분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투약, 약을 쓰는 방법도 기존 약들하고 좀 다른데요. 기존의 약들은 사실 매일같이 약을 써야지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약은 굉장히 간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거든요. 주사를 매일 맞으면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따끔한 그런 정도면 좀 할만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이어트 약들 보면 뭐 지방 태우는 약도 있고 아예 식욕이 없게 만드는 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 약은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나요? 여기 GLP-1이라는 이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게 쉽게 말해서 밥을 먹으면 이게 딱 생겨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라는 네. 감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게 금방 사라집니다. 네. 금방 사라지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라는 게 왜냐면 포만감을 딱 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배고픈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속시켜 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러면 방금 강연에서 언급해 주신 그 비만 치료제는 어떤 사람들이 처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BMI가 30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BMI 그 체질량 지수가 27을 넘어가는데 뭐 당뇨병이 있다라든지 어떤 합병증이 있어서 동반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가지고 있는 다른 만성 질환 때문에 좀 위험하다 네. 하면 그런 때 이제 처방 기준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처방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정상인데도 더 마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처방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처방약이라는 건 뭐냐면 의사가 뭐 어떤 유익하고 위험하고 이런 걸 저울질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니까 뭐 내가 더 빼고 싶어 해서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 이걸 쓴다고 해가지고 체중이 100kg인 분이 나의 목표 체중은 50kg이야. 하고 이 약을 쓴다고 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빠질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김정욱 교수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무언가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 무언가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의외로 저희가 지금 그걸 뭔지 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 비만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가 없어진다고 할 때 없어진다는 비만은 어떤 비만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kg 이상이면 비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쉬운 그렇게 하자면 그게 비만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맞는 그런 비만의 정의일까요? 이제 원래는 기준이 되는 게 BMI죠. BMI만 아마 들어보셨을 때 이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를 킬로그램 단위 몸무게를 키의 제곱, 키는 이제 미터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나눈 값이에요.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 BMI가 23 이상이다. 그럼 과체중. 그다음에 25 이상이다. 그러면 비만 이렇게 규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5 이상이 과체중, 30 넘어가야지 이제 뭐 비만 이렇게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 경우에 이제 85cm를 넘어가면 복부 비만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드니까는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데 아무튼 우리끼리는 그냥 100kg 이상이다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물론 허리 둘레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BMI 수치 자체는 허리 둘레가 거기 계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질인데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그런 분도 BMI로는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으니까 이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수를 제시하는 이걸 주장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뭔데요? 여기 이제 BRI라고 그래가지고 신체 둥글기 지수, 둥글기요? 둥글기. 라운드니스, 둥글기 지수. 네. 되게 귀엽네요, 되게. 그래, 난 둥글다. 요거 약간 걸린다는데 마음에. 사실 좀 인생은 둥글게 사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용어가 좋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야, 너 이렇게 살쪘어 이거보다. 야, 오늘 좀 둥글둥글하네. 그게 더 수치스러운데. 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같아. 왜 굴러가지? 이런. 좀 둥글둥글하신데요? 아, 너도 먹으면 차나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둥글기라고 표현을 한 거는요, 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여기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허리.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장, 복부 지방 이게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둥글게 되어 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국제 학술지 자마라고 하는 의학 쪽에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이 신체 둥글기 지수가 과하게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이 비만이란 주제를 이제 딱 받아들였을 때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게 비만이랑 탈모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 10년 안에 비만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너무 큰 발자취가 아닌가. 이거 기술 개발하신 분 노벨상 받아야 될 것 아니, 같아.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였는데 이게 부작용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게 잠깐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의 목적은 그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오젬땡이라는 게 원래 2형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근데 이 치료제를 계속 사용했더니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그 주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 보면 되겠구나 해서 탄생한 약인 거죠.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네, 뭐라고요? 나 진짜 이런 얘기 막 옆에서 아니 한 대씩 이게 쭉 할 때마다 맛있으면 맥이 아니, 빠져요, 막. 하정이 언니가 맨날 그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어떻게 0칼로리가 됩니까? 아니 근데 난 그 말이 맞다고 먹었는데. 봐. 진짜 맞다고 봐. 맛과 칼로리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쉽지 않죠. 칼로리가 높아야 사실 이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진화론도 얘기했지만 맛있다는 느낌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선생님 그만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그걸 자꾸 먹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그런 느낌일 거라고요. 이게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먹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칼로리가 높아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니까 맛있게 느끼도록 되었기 때문에. 다 생존이에요. 단맛. 맛있다라는 기분이 드는 건 칼로리가 있기 때문이죠. 얘기가 별로 안 통하네요. 예.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네. 이거 진짜 맛있게 먹고 살 안 찐 적 많거든요. 예. 아니 실제로 맛있으면 0칼로리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거 봐, 있다니까. 영은 아닐 있을 줄 겁니다. 알았어. 어떻게 0이 됩니까? 그러니까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겁게 먹으면 영향을 덜 주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예일대학교의 크럼 교수가 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한테 금식하고 전날 밤에 금식을 하고 예. 아침 8시에 실험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380칼로리짜리 밀크쉐이크를 마시게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거기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입안의 호사, 당신이 누려야 할 쾌락 이렇게 라벨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칼로리가 진짜 막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먹게 했었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건강 쉐이크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측정했냐면 배가 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입안의 호사라는 그 쉐이크를 마셨을 때 건강 쉐이크를 마셨을 때보다 그렐린 수치가 3배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즐겁게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호르몬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그 죄의식, 죄책감과 더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정말로 실제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먹었는데 생각 없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칼로리를 왠지 한번 보게 돼요. 우리가 칼로리는 맛을 재는 단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으면 분명히 뭔가가 들었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재는 단위다.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한 죄의식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칼로리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도움이 맞아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를 겪는 분들이 이 칼로리로 표시되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큰 부작용이죠. 그래서 그 수치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죄책감 가지고 죄의식 느끼니까 폭식하고 다 구토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칼로리 자체가 사실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정말 좀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칼로리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렇게 물을 끓이는 그런 걸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으로 소화 흡수되는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흰 빵으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하고 아몬드로 100칼로리를 먹었을 때 똑같은 양이 우리 몸으로 흡수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흰빵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주스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소흡수 되는 거고 잘 들어오죠. 네, 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이상은 심지어 꼭꼭 씹어 먹어도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가 다 소화 흡수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그 칼로리 열량 표시는 사실은 부정확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있죠. 그렇게 뭐 빵과 아몬드처럼 종이 다른 거 말고 같은 종이어도 콜라랑 콜라 제로랑 카땡이랑 카땡 라이트랑 그거는 같은 맥주여도 칼로리 적은 거 먹는 게 그래도 일단 유리한 건 있는 거죠. 맥주일 때는 알코올 칼로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거의 큰 차이는 아니고요. 다 소주 소용없어요? 맥주는 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음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칼로리 차이는 있죠. 같은 종류에 있을 네, 때.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걸 먹는 것과 이제 제로 칼로리 음료를 먹는 거는 예를 들어 당 그 자체가 들어있는 거는 한 캔을 완전히 없애는데 고층 건물 계단을 몇 번을 왕복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로 음료는 한 5계단 정도 올라가면 사라져요. 진짜요? 그 정도로 차이가 커요. 그럼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로 먹어야겠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적으니까 이거는 100인데 이거는 뭐 4밖에 안 되네? 그럼 이걸 한 20캔 먹어야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적다고 많이 마시는 건 안 좋지만 약간의 대체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제가 식품 회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0칼로리 음식을 개발해 볼까? 제로 김치 나오면은 끝납니다. 제로 제로 김치? 김치. 홍진경의 제로 김치. 그게 무슨 맛일까요? 그냥 지김치 먹으면 안 돼요. 일단 김치 맛은 안 나요. 아니면 제로 식품을 개발하는 거야. 물은 제로잖아요. 네, 물을 얼려. 네. 제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오 진짜? 제로 아이스크림이 실제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아요. 심지어 제로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맛이 기가 진짜. 막힙니다. 제로는 요즘에 이제 유행을 하지만 네. 우리가 다이어트의 역사는 사실 실패의 반복이었잖아요. 네. 항상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실패합니다. 왜요? 제로로 먹고 피자를 한 조각 더 먹는 거예요. 근데 남용하면 안 돼요. 남용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맛을 내면서 진짜 제로 음식을 만들면 뭐 비만 치료제고 뭐가 없이 그냥 진짜 10년 아니라 5년 안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 나 진짜 아니에요? 내가 10년 안에 만든다. 제로 김치? 제로 김치.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위고땡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한다거나 좀 그런 분위기로 몰아갈 것 같아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것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 해결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혹시 뭐 부작용이 발견된 게 있으면 뭐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격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네. 늙어. 네.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젬땡을 사용하면은 사람들의 얼굴이 비슷한 양상으로 약간 노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작용 없는 약은 없고요. 또 의사 약사 중에서도 이 약이 나오면은 쓰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난 좀 기다려 볼래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위고땡이라는 약 자체만 놓고 보면 아직 사용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제일 흔한 부작용은 뭐냐면 약을 쓰고 났을 때 이런 약들이 기본적으로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그런 속도를 좀 늦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먹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찬 느낌이 들거나 복통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부작용, 또 자동차 타고 어디 여행할 때 굉장히 멀미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막 24시간 내내 눈만 뜨면 막 멀미 증상이 있다. 메스꺼 없고 막 약간 그렇죠. 구토할 것 같고. 그렇죠. 오심구토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위무력증이라든지 장 폐삭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또 췌장에 좀 염증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암 위험에 대한 거를 걱정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죠. 건강하고 이미 충분히 운동과 식단으로 몸매를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약으로 한번 살을 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